네, 뉴스타워. 오늘은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바티칸 특별 연설을 통해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황과의 단독 접견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이 연설에 앞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 조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랫동안의 긴장과 분열을 겪은 한반도에도 평화라는 단어가 충만히 울려 퍼지도록 기도로 간구합시다. 네, 교황청 국무원장이 다소 좀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네. 한국어로 이렇게 또박또박 그 미사를 여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한국의 이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교황청 특별 미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의미가 더 깊겠죠. 예. 이례적이고 우리 한국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영광인 것이죠. 네. 이것은 결국은 교황과 교황청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매우 강력한 지지와 지원을 보내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전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미사다. 그리고 또 한국어도 이제 추경희 국무원장이 미사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정책, 화해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와 지원을 표현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결국 국제사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상당히 독실한 그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의미가 개인적으로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굉장히 독실한 그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굉장히 독실하신 그 가톨릭 신자로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이제 천주교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또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도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활동을 해서 가톨릭 신부들과 또 가톨릭 신자들과 상당한 교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세례명은 디모테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보통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김정숙 여사의 세례명은 콜롬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영광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가톨릭 신자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특별하게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인데 이런 여문을 잘 담아서 정말로 진정한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특별 미사에 이어서 문 대통령이 특별 연설도 했는데요. 주요 발언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교황 성하께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신 기도처럼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의 미래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며 형제를 회복하고 있는 남과 북, 우리 교회 모두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신 교황 성하와 교황청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해낼 것이다라고 다짐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외국 정상이 별도의 연설을 한 것도 최근에 드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없던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황청에서는. 근데 이제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 하면은 교황과 교황청이 문 대통령의 현재의 평양 정상회담이라든가 대북 화해 메시지라든가 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지지하고 지원한다. 그걸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연설을 10분 동안, 5분이나 10분 동안 허용한 것이죠. 예. 그것은 결국은 지금 그 가톨릭이 차지하는 서구의 사회 역사 형성 과정에서는 생활과 거의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이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갈구하는 메시지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 기관을 찾거나 신부님이나 목사님 또 스님을 찾을 때는 좀 힘들 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의지하고 싶은 예, 거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지금 기필코 분단을 극복하겠다. 네.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만큼 난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 도와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또 전 세계의 그 여론에 사회에 도와달라는 호소입니다. 결국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필할 수 있고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한반도 평화 여러 가지 난제 봉착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좀 달라. 그걸 이제 표명한 것이죠. 예, 미리 이제 좀 당부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남과 북 우리 결의 모두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신 교황 성화와 교황청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을 봤을 때 교황청에서 어떤 역할을 좀 더 해주기를 바라는 건지 그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북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지난 9월 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이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한번 초청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쾌히 승낙을 했거든요. 네. 열렬히 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함께 동반했던 그 김희중 대주교가 또 그 이런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교황청에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꼭 그래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이슈는 교황께서 북한을 방북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이 문제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교황청과 또 교황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와 경의를 이제 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그 종교라는 것은 정치와 이념을 다 초월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오기를 그동안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여러 계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우리 그 평창에 있었던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해서 참여할 때도 굉장히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렇죠. 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때도 기필코 한반도 평화가 오기를 기대한다, 염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교황이 방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방북을 하게 되면은 김정은 북한의 입장에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노출되면서 정상 지도자, 정상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은 상당히 북한이 정상 국가이고 세계적으로 개방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제 교황이 방북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북한의 핵무기 그 폐기를 전제로 해서 남북 한간의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도 좀 개선되기를 요청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황의 방북 여부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근데 이 평소에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erspectiva è di primaria importanza che si possa sostenere ogni tentativo di dialogo nella penisola coreana. Preghiamo che nella penisola coreana si possano superare le contrapposizioni e accrescere la fiducia reciproca nell'interesse del mondo intero. 네, 이렇게 평소에도 한반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 네. 보면 오늘 저녁에 만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의사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될 텐데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떠세요? 내는 적극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그것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외에도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요한 바오로 2세도 상당한 적극적인 지지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북 이전에 먼저 교황청에서 예를 들면 특사를 파견한다든가 예. 성직자들이 같이 가는 거죠.
이 북한의 어떤 그 뭐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고, 그래서 뭐 김일성주의가 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가서 특사를 가서 예를 들면 김정은과 만난든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교황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요한 바로 2세가 수십만 달러 지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때. 네. 결국은 지금 상당히 북한이 지금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물꼬를 터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황청의 메시지라든가 이후에 방북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의 남북 화해 정책을 국제로 지원한다. 네. 그리고 미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프란치스 교황도 지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6월에 잘 되길 바란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지금 교착 상태를 보이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 미국이 지금 현재의 중요한 결단을 안 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의 뭐 핵사찰 문제도 있지만은 네. 그러나 이걸 끌어나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남한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되는 코드가 잘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교황의 메시지라든가 교황청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를 들면 교황이 잘 돼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방북을 한다. 예. 방북을 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마찬가지로 평양 주민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준다라든가, 가도행진할 기회를 준다라든가, 네네. 그리고 또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한다든가. 저는 이것이 사실상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지금 CVID, FAVD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레토릭에 갈 수도 있어요. 북한이 숨기면 어떡할 거예요. 북한에 지금 뭐 원자력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한 교황의 방북과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실상 실질적인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길이다. 네. 그다음에 결국은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 자본이 가고 교류가 진행되고 지원이 되고 경제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비핵화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대북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가져올지 결국 이제 외교적 노력인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교황의 어떤 메시지라든가 어떤 행동, 행위, 이번에 어떤 미사적견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뭐 앞서서 네. 교황의 방북이 남북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네.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그 교황의 방북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핵리스트라든지 핵사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종전선언 문제도 걸려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이전에도 방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궤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 미국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뭐 트럼프라든가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미국 국무위 입장 같은 경우는 먼저 빨리 내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미국의 오래된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먼저 선액 폐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안 됐거든요, 여태까지요. 그 수많은 협의를 미국과 북한이 해왔어요. 근데 안 됐어요, 북미 간에. 결국은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황이 방북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이 자기 자신을 내놓는다. 절대 군주국가, 예를 들면 김일성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면 그걸 내놓는 것이죠. 예. 그래서 허용하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평화협정이라든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만 해서 예를 들면 야 리스트 내놔 서류 사인해 이거 네네. 갖고 이건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여태까지 북미 간에 저는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예. 이상 동안. 그랬더니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이유가 결국은 그러한 과정을 함께 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 특히 평화와 화해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네. 교황이? 적극 남반도 평화 부분에 상당히 남다른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을 이제 호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아마 그 면담이 이게 개인 아련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제 고해성사처럼 그 내용은 전혀 공개가 안 된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가서 여러 가지 자기의 고충을 얘기하겠죠. 예. 교황이 그걸 들을 거라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내년 봄쯤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또 이게 뭐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서 의원님 보실 때는 언제쯤 방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이루어질지 예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아마 이게 좀 자꾸 층기를 잡고 여러 번 누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 일찍 발표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적인 초청장을 가지고 가는 건지 예. 아니면 구두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 건지는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는데 예. 아무래도 문서화된 공식적인 초청장은 아닐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황께서 북한은 언제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방문을 해달라 구두로 아마 요청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방문의 목적, 그다음에 언제쯤 아마 일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시스코 교황한테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교황은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방식과 일정, 로드맵 이런 것보다는 그냥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어떤 목표, 예. 평화의 중요성, 또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충미의 관심인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요 전국 이슈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회 국감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수장들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광폭 행보를 통해서 연일 보수 대통합에 군부를 떼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 오늘 아침 행사장에서 뵙고 서로 기분 좋게 인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나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기사 내용으로 보면 제가 연대를 이야기를 했지 무슨 저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통합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이 발언은 그제 한 발언인데 어제 호남에 가서도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연대를 얘기한 거다. 네. 물리적인 결합이라든지 화학적인 결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이 좀 갈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내부의 균열을 통해서 갈라지고 바라면 그 나머지 세력을 바른미래당이 끌어안아서 네. 총선 때 같이 새 확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예.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현재 바른정당 출신들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력들을 끌어내서 좀 더 숫자를 늘리겠다, 세력을 확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두 정당 이제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교착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두 정당 모두 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이다. 그러면은 그냥 세만 불리는 거다. 과거 세력을 함께 하는 거다. 이거 갖고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 안에서 내부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 진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와 어떤 담론과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뭔가 좀 재결집하자. 예. 재결집하자. 근데 과거 세력과 재결집한다 그러면은 현재와 미래에 보여주는 건 없단 말이죠. 이런 측면들이 좀 간과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뭔가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에는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나서 영입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과연 이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예, 아무래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7월 달에 비대위를 맡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별 아직 성과가 없었거든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쇄신 후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직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쇄신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부에 있는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오늘은 이제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를 만나서 입당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 개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지난번 출판 기념회를 하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상처를 입더라도 2월 달에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권을 잡고 당을 쇄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도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또 국무총리를 지내고 또 권한대행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 탄핵 사태를 함께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희룡 제주지사도 오늘 김병준 위원장이 만나서 상당히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예. 현재 자유한국당
이대로 상태에서 입당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예.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어제 입장 자료를 내고 중앙 정치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뭐 도정에만 전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 뭔가 좀 합류하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원희룡 그 제주지사는 지난 6.13 그 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도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제주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 정치에 복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쇄신과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 특히 보수 지지층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난제가 지금 또 태극기 부대의 네. 합류가 이게 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원책 변호사, 뭐 중앙특위위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제 끝장 토론을 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네네. 대해서. 상당히 저는 왜 철진한 얘기를 갖고서 끝장 토론하냐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탄핵을 받았습니다. 예. 헌재에서도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재판도 뭐 1심밖에 안 됐지만 1심에서 굉장히 무거운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법적으로나 또 국회에서나 국민적으로 심판받은 인물이에요. 예. 근데 왜 그것을 갖고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갖고 토론을 하겠다는 것밖에 예. 눈에 비치지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변화하고 발전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를 들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전에 진보 진영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칼을 대고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봉합이라든가 뭐 이해관계에 대한 뭐 자신 이해관계를 어떻게 좀 조정해 본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스텝이 과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태극기 부대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태극기 부대도 끌어안아야 된다. 지금 뭐 전원책 그 조광특위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태극기 부대까지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아마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 수구 세력을 다 모아서 결국은 몸집 불리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건 통합이 아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손학규 그 바른미래당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방향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른미래당은 과거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이루어진 중도 정당인데 네. 아직까지 완전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가 과연 뭐냐 이거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정당 지지도를 가지고는 내후년에 있을 총선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일단 정계 개편을 통해서 일부는 뭐 민주당 쪽으로 가고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예.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국정을 여당과 여권이 주도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지 이게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예. 야당 통합이 시급하다 이런 게 굉장히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는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일부와 또 제야 보수와 또 태극기 부대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 이제 과거에 더 얽매여 있지 말고 미래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런 보수와 중도의 대통합이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지만은 예. 앞으로는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지금 보수 정당들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뭔가 변화는 해야 되는데 마땅한 대책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슈를 앞으로 어떻게 또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일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생 경제를 언급하면서 생활적폐 청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정치적인 적폐들이 많지만 이런 생활 적폐가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누적된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그 약자들을 보호하면 그거를 이념적으로 몰아치고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공정경제, 공정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저희 당이 여러 가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 적폐를 없애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 발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도 우파다, 더 개혁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평소에 어떤 정당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좀 이데올로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좀 어정쩡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상당히 아무래도 지금 당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중도 우파에서 좀 끌어내서 좀 더 왼쪽으로 좀 보내야 된다. 네, 좀 더 선명성 있게 나가야 된다. 중도 좌파적 성격의 정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활적폐라든가 민생위원회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 곳곳에 예를 들면 아직도 평등적 관계라든가 뭐 가불관계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인사라든가 승진 또 취업 이런 부분에서 폐해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면서 민노총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민노총이 들어와서 경사위에 들어와서 사회적 합의를 좀 같이 하자. 그게 민노총이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나름대로 그러한 정당 이데올로기를 중도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면서 끌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표명하는 당대표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침없는 발언들이 집토끼를 잡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발언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좀 너무 나갔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지 한 50여일 지났는데요. 상당히 여권 내에서 축이 청와대와 정부와 또 정당 간에 상당히 지금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중심으로 상당히 국정 운영의 주도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해찬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보면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끌었는데요. 14선언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을 갔을 때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20년 집권이 필요하다. 또 이번 국감 때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황께서 내년 봄쯤에 방북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굉장히 거침없이 발언을 하면서 당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중심 또 주도력을 회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당이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를 하고 있다. 이걸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건 이제 결국은 내후년의 총선과 다음 대선을 준비해서 이해찬 대표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거를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념이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스탠스를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하고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차이에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4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는 약간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야의 주도권 잡기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국감 얘기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그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를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1개월째 1.5%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앞서 조금 전인 오전 9시부터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논의를 했습니다. 11개월째 동결 상태여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기자가 연결되는 대로 연결해서 또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앞서서 저희가 얘기 나누던 소식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의혹과 관련해서 맹공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식당 참모로서 무기계약직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기직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자기 처의 존재 여부를 108명 우리 공개한 명단에서 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네,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요. 오늘 여야가 어떤 쟁점을 어떻게 공방을 벌일지 예상을 좀 해주시죠. 네, 하여튼 오늘 박원순 시장이죠.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서울시 산하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과연 이것에 관여를 얼마나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궁금한데요. 네.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야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서 의원님.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의 강성 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느냐 네. 이 여부와 그다음 교통공사 그 노조 내부의 불공정 특혜 채용에 대한 이 쟁점 두 가지가 아마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뉴스타워 오늘은 전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